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요, 4.1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최근 그 의미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죠.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송 난 거 보니까 오시느라고 바쁘셨군요. 멀리서 오셨습니까? 예, 경기도 양평이 집인데요. 예. 기차 시간은 맞췄는데 이게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예. 아침 출근 기차가 있군요. 예, 이렇게 택시가 많이 다니긴 하는데 예. 다들 이제 손님이 있어서 저는 탈 수가 없었습니다. 딱 이 시간이면 지금 이제 출근 시간대니까 네네. 택시 손님 한창 많을 때입니다. 네. 자, 최근에 선 소장님 계신 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제목이 재미있어요. 보니까 2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네. 사실 경제가 어찌 보면은 딱딱한 주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집값 얘기, 물가, 그다음에 사교육비 다 사실 경제 네. 얘기인데 네. 어떤 내용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이 경제와 관련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지 또 제가 전에 이제 김영민님하고 이제 낙곱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때 이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을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썼고요. 예.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50대들의 반란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랬죠. 사실 이제 그 50대 분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이런 걸, 그러니까 기득권 언론이 알려주는 경제가 아닌 정말 이제 서민들이 알아야 될 경제,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문제의식에서 쓰긴 했는데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일자리 불안이라든지 노후 불안이라든지 또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50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책으로 엮어봤습니다. 많이 팔리기 바랍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그린 첫 경제 정책 방향이 지난 3월 28일 발표됐고 또 그 며칠 뒤인 4월 1일에는 부동산 종합대책도 발표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때하고는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잘 알다시피 이제 경제 민주화. 그게 큰 이슈였죠. 그럼요. 그 다음에 복지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외쳤고 또 사실은 보수적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층들도 저 정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찍어줬는데 다들 알다시피 국정 목표에서 경제 민주화가 사라졌고 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인수위 끝나고 나서 주요 장관직 이렇게 포스트를 정하는 걸 보면 경제 민주화랑 거리가 멀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 강화를 외쳤는데 복지 강화도 사실은 이 재원 문제를 핑계로 대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대선 공약대로 내세웠던 것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기조로 가고 있다.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조도 기조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걸 집행하는 사람, 이끌고 가는 리더들의 그렇죠. 문제인데요. 뭐 기재부 장관, 국토부 네. 장관, 뭐 청와대 경제수석, 이른바 경제팀, 경제진용 네. 이들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현오석 그 경제부총리 겸 예. 기획재정부 장관일 텐데요. 예. 뭐 야심차게 부총리를 그 노무현 정부 때 이후로 이제 새로 신설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비중이 있으면서도 그 대선 때 이제 내세웠던 그런 목표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 주길 바랐는데 예. 사실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분을 모셨죠. 그래서 이제 뭐 현오석 장관 같으면 사실은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과거에는 뭐 우리 지금 지하 경제 양성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오히려 뭐 기업들의 접대비 같은 걸 늘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는 양성화가 아니고 예 활성화하는 입장 뭐 그런 것들을 내비쳤고요. 예. 또 관료들 세계에서 이렇게 좀 중론을 들어보면 자기 소신 없이 이렇게 출세를 위해서 시키면 뭐든지 하는 예스맨이다. 그런 평가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우리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뭐 자기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해도 힘들 텐데 이렇게 예스맨으로 해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새 정부의 경제팀은 한국판 재정 절벽 운운하면서 한 20조 가량의 추경 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추경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게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악화돼서 이 당초 예상했던 것 같은 이 세수를 거둬들일 수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오히려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은 써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수 부족에다가 이제 이 재정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들먹이는 건 20조 원 가까운 그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쉽게 말해서 나라 빚을 내서 지금 조달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세수 부족이 왜 발생했느냐?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의 뭐 감세 정책, 무리한 감세 정책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주 질적으로 나쁜 불량 경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성장이 이제 심해진 거고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이 이제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세수를 조달할 데가 없느냐? 제가 볼 땐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세금은 사실 제대로 걷고 있지도 않은데 이번에 또 깎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한쪽에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세수 부족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죠. 사실 뭐 또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법인세율 무리하게 낮췄던 거 그런 걸 원상복구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6, 7조 원 정도가 새로 생기는데 그런 것 작업들은 전혀 안 하면서 빚을 내겠다고 하니 사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참 무사안이란 대책이군요. 무사안이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짜놓은 그 힘 있는 1%를 위한 그런 결국.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창조 경제.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경제라고 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나온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이걸 국민들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 해당 부처 장관조차도 청와대 내에서조차도 뚜렷한 개념 정의도 없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 소장께서 보시기에 도대체 창조 경제는 뭐며 또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창조 경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창조 경제를 하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은 사실 창조 경제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행정을 해왔고 창조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익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성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늘 진행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스스로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그 이른바 이제 다양성 또 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늘 행정을 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고 갑자기 창조 경제를 하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조 경제가 뭐냐?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이제 차별화하면서 예.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예를 들어 747 공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위주의 예.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슬로건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먹혔죠 일부. 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경제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숫자가 아닌 어떤 개념을 제시한 것 같은데, 예.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나 원칙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창조 경제가 뭐냐?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리처드 플로리다라고 유명한 지리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캐나다나 미국 뭐 또 유럽에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도시들 쭉 그 성공 요인들을 봤더니 세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예. 이제 그분이 3T로 정의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 테크놀로지, 또 두 번째는 탤런트. 그 탤런트는 이제 이 재능 있는 인재를 예.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 예, 뭐 영어로는 우리 이제 홍세화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톨레랑스로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예, 관용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생각, 문화, 인종, 생활 습관, 문화,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개방도 또 관용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그런 일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창조적인 그런 이제 산업, 특히 이제 문화나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고상하고 좋은 의미네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관용도를 높이는 예.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사실은 참 밝히기가 늘 곤혹스럽지만 결국 경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뭔데요?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제가 한때 짧지만 1년 정도 제가 뭐 보좌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요. 예. 그때 뭐 기국 직후에 하여튼 뭐 이 장기 전세라든지 주택 정책을 좀 돕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어쨌거나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창의 시정이라고 내세웠는데 막 붙이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 창의 시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의가 우리말로 옮기면 사실은 그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예. 창의 시정이라고 내세운 게 사실 결국 기결이 어디로 됐느냐? 이게 정말 그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랑말랑한 두뇌에 투자해야 이 지식도 생산하고 창조성도 발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결국 기결이 어디로 갔냐 하면 삐까번쩍한 아주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스타일리시한. 예, 스타일리시. 그런 이제 동대문 뭐 파크 또 뭐 세빛 둥둥섬. 예. 이런 식으로 기결된 거거든요. 디자인 서울. 예. 또 저는 진짜 웃긴다고 생각했던 게 홍대 앞 그 거리에 예술가들이 좀 모여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색다르고 이렇게 활력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창조했는데 그걸 살리겠다고 하면서 산업 뉴타운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홍대 지역 땅값을 올리니까 사실 예술가들이 쫓겨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형성돼 가던 그런 창조 생태계조차도 사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될까 봐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그 4.1 부동산 대책 4월 1일 날 나왔죠. 네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보다는 강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우선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내내 27번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요? 예. 뭐 크고 작은 부양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약발이 안 먹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집 가진 분들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이런 쪽에.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 조금 더 화끈하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화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화끈하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 압박감을 느꼈겠죠. 예. 특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쪽 지지층이라도 견고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DTI나 LTV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뭐 그동안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민원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대폭 풀어준 정말 1%를 위한 뭐 규제 완화, 또 한편으로는 이 소득이 잘 안 되는 생애 무주택자들까지 예. 빚을 내줄 테니 집을 더 사라. 예. 뭐 이런 식의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그냥 맞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아무래도 이제 토건 쪽 건설 사업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 뭐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까지 동원해서 한 그 토건 예산을 보면 거의 3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워낙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이제 세금을 다 또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그 수요를 마른 수건지어 짜듯이 예. 그렇게 이제 동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빚을 내서 이제 이 집을 살 사람도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에 예. 수요가 거의 고갈된 상태인데 이 아직 소득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한테 한해서 예. 뭐 LTV니 DTI 규제 같은 걸 풀어줄 테니 빚을 마음껏 내서 한번 집을 사보라 이런 예. 식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한쪽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예. 또 한쪽에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러네요. 이런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엇박자죠, 완전히 심각한. 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와 DTI를 풀어준 것. 네. 이번에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건 왜 그래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수요가 없는 가운데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남은 수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정부 자료에서는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유효 수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예. 근데 소득이 동반되지 않으면 유효 수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어야 그걸 수확해서 이렇게 그 먹는 건데. 그렇죠. 벼가 여물기도 전에 이걸 꺼내서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샀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진짜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들이고요. 예. 근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소득 여력이 없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나 상대적으로.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우스푸어라는 게. 예, 그런 건데 이제 예. 무주택자들이니까 지금 예. 현재로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일 가능성이 높고 예. 또는 뭐 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근히 뭐 돈을 저축해 놓은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집 사라는 게 정말 정부가 해야 할 그 짓인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인다면서 네.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했는데요. 실거주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구매를 유도한다면은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것을 우려는 별로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취해야 될 정상적인 방법은 예. 집값 거품을 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대중 정부 때도 부동산 부양책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 사이클을 이렇게 쭉 그려서 보면요. 예. 외환위기 때까지 그 91년 초쯤에 집값이 고점을 기록했다가 외환위기 때까지 반토막이 났고 예.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집값이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워낙 그 외환위기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예. 대대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왔더니 물 한 모금 마시세요. 네네. 숨이 아프셔서. 예, 이제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했던 시기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로 2000년대 내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하고 소득도 없는데 집값까지 올라서 지금 결혼도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집값이 더 떨어져야 또 부동산 임대료가 내려가야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또 뭐 장사를 해도 부동산 임대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예. 다들 대부분 생각해 보면 뭐 다주택자들이나 뭐 건설업계를 제외하면
집값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떨어주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야 또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죠. 더 유롭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근데 이걸 계속 집값을 떠받치면서 이 높은 집값을 빚내갖고 집 사라고 하는 게 예.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거냐 이거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떨어질 집값은 어느 정도는 거품을 빠지고 떨어져야 정상화가 되고 그럼요. 거기서 안정화가 도모되지 마치 사막에 집 지어놓고 그거 무너질까봐 밑에서 사람 받치고 있는 거 똑같은 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집값이 정상화되면 예. 거래가 정상화되는데 집값은 정상화 안 시키면서 억지로 거래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제학 원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요타 렉서스 자동차가 5천만 원 하던 게 1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그 수요는 확 줄어들게 돼 있죠. 당연히 줄죠. 그럼 집값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집값이 워낙 올라가 있으니까 그동안 뭐 이 갭을 빚을 내서 이제 메워왔는데 예. 이젠 빚내는 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득 여력이 돼줘야 되는데 소득은 늘지를 않고 예.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가계 소득을 거의 안 늘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높은 상태로 계속 집을 사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죠. 집값이 높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네. 한편으로는 근자해봐서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아는 동네마더라도 큰 평수에 따라서는 뭐 몇 억씩 내린데도 1, 2억도 내렸는데 네. 아직도 그런 거품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데요. 예. 뭐 거품이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렇죠. 아직도 이제 제가 이걸 사실 도표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격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예. 우리가 지금 이 신차로 비유하자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겨우 어깨 수준 정도 내려온 거고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뭐 조금 더 빠진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지역별로. 언론에서 네. 분당, 뭐 용인, 또 일산, 파주 뭐 이런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던 수도권의 이제 뭐 2기 신도시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아직 이제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웃기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가 참조하는 KB 국민은행 가격지수라는 건 예. 이게 실제 거래되는 가격지수가 아니라 집주인들이 불러대는 호가지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예.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10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 2, 3밖에 안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정부 자료에도 보면 수도권 전체로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3.5% 떨어졌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 떠는 대책을 내놨으니까요. 예. 정부가 이렇게 한심한 수준의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그건 그렇고요. MB 정부가 시작했던 보금자리 주택 이걸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한 겁니까? 보시기에?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건설업계 민원 때문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건설업계가 이제 사실 뭐 제가 좀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건 좀 다릅니다만. 예. 건설업계가 이제 주택 시장 침체에 빠지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 요지에 이렇게 속속 지어대서 자기네들이 고분양가 장사하던 게 뭐 쉽게 말해서 탄로가 났다. 예. 또 그러면서 이 민간 미분양도 많은데 공공 분양 물량까지 쏟아지니 물량 가행이 된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아우성을 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 분양 주택을 줄인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원래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라는 게 예. 분양용, 매매용, 투자용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짓는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금싸라기 땅을 풀어서 분양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분양주택 물량을 줄인다까지는 좋다,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줄였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니 예.
공공 임대 물량이나 전세 물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집값을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뭐 지금도 수도권에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예.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뭐 수요를 창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앞에서 좀 빠뜨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요. 사실 예. 집값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정부가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집값 추락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공포에 가득 찬 그런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대책들이 사실은 포장은 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예. 제목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주택 서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을 떠받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심하군요. 다시 또 4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초대석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4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선 소장님.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않았지만은 네. 그 수직 정축 리모델링도 네, 허가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뭐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내용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2기 신도시 지역들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재건축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당초부터 이제 제법 고층으로 지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 20여 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가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수직 정축 리모델링 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리모델링 그러면 자기 집을 그냥 이렇게 뭐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그런 식이죠. 수직 정축 리모델링은 그 거기 사는 분들한테 이제 이 부담을 안기지는 않으면서 예. 최대한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그 예를 들어 12층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한 뭐 2, 3층을 더 얹어서 예. 그 부분만큼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고 그걸 이제 뭐 분양한다든지 해서 이익은 나누고 같이 예, 이익을 나눠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줄인다 이런 계산인데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용적률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 이게 사실은 공공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무형의 공공재입니다. 그렇죠. 공기, 전파 다 네. 공공재듯이 그렇죠. 예, 공간도 공공재겠네요. 그 공공재를 팔아서 사실은 이제 사유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구조공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건물이 견디는 하중이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이제 신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급하게 이제 그때 집값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막 바닷물에 이런 것들을 써서 백화현상 얘기 논란이 됐고 백화현상 이야기도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부실이죠, 그것도. 네네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도가 높은 지역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더 집을 얹으면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산하의 이제 연구소 같은 데가 있는데 예. 그런 데서 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당시에는 원래 이렇게 좀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워낙 많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심성 대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책인데 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걱정되는 게 뭐 잘못하면 정말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예. 이게 당장 뭐 집값을 올리고 또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렇게 허용해도 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네. 문제가 생기겠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안전성 문제가 이게 우선 꼭, 제일 걱정이네요. 예, 돈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가 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 얘기군요. 물론 말은 충분히 뭐 공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집값을 받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대한 그 어떤 뭐 집 가진 분들의 예. 이 심리적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뭐 근자에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하우스 푸어. 네. 집 있으면서 가난뱅이, 또 렌트 푸어, 네. 집 빌려 사는 가난뱅이. 네. 참 슬픈 우리 현실인데요. 네, 네. 이들에 대한 대책도 네. 이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포장은 하우스 푸어 대책, 렌트 푸어 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 뜯어보니까 이거는 말은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를 구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것도 역시 집값을 어떤 식으로든 떠받쳐 주겠다. 예. 이런 일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 예, 그래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우스 푸어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빚을 많이 가진 분들의 이제 빚을 예. 그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데요. 예, 캠코. 거기에서 대신 안아주겠다. 안아주고. 뭐 이런 또는 지금 이제 이 주택연금이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주택연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매년 3.3%씩 오른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고 굉장히 후하게 지금 주택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로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가입자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예. 그게 결국은 주택금융공사 부담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다시 투입돼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부실이 예. 생기면. 예. 지금도 추정키로는 수천억 대의 지금 사실 잠재 부실이 생겨 있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예. 이걸 60대 이상 가입 대상자였는데 50대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뜯어보면 하우스푸어들 부담을 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빚부담에 시달려서 예. 이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이게 집값이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이제 막고 그걸 결국은 이제 이 공공에서 부담해주겠다 이런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무주택 서민들의 세금까지 포함된 이 세금으로 결국은 다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렌트푸어 대책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은 뭐 우리가 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대신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싼 금리에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목돈은 안 드는 전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지금 집주인들 중에 전세 안 그래도 뭐 전세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널려 있는데 예. 일부러 뭐 그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그렇게 빌려주겠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요즘 뭐 진짜 전세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억지로 하게 하려니 각종 양도세니 종합부동산세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깎아주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결국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돈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야 응할 리가 없고요. 결국은 하우스푸어 상태인 집주인들만 일부 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예. 그런 경우면 결국은 이것도 그런 하우스푸어 상태인 사람들한테 집을 매물로 내놓지 못하게 해서 집값을 일단 받치어 주겠다. 이런 예. 의도가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럼 결국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정부는 또 이런 관련 나름으로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네. 또 시장은 시장대로 저렇고 한데 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나름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절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말이 쉽고요. 또 예, 뭐 병이 생겼을 초기에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증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정말 우리가 연착륙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충격 없이 해소하는 건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정한 충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단기 국면을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10년 동안만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뭐 집값 거품이라는 게 소중하게 안고 가야 될 그런
뭐 유산입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 아니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 뭐 집값 거품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스탠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걸 생각한다면 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빨리 시작해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거품을 빼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 거품이 좀 빠질만 하면 이 거품을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단기 연착륙 대책이라고 정부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오히려 경착륙 대책으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2004년에 47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이게 2012년 말에 오면 960조가 돼서 쉽게 말해서 따블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연착륙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충격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품을 단계적으로 빼가는 게 그나마 충격을 줄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활성화는 필요하다. 뭐 네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혹시 이번 정부의 4.1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뭐 집값을 떠받쳐 달라는 그 사람들이 숫자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워낙 그 사람들이 뭐 이 경제력도 강하고 대체로 이렇게 뭐 이 정치적 힘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역에 가보면 뭐 부동산 업소들 또 그와 연결돼 있는 뭐 이렇게 자영업 종의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 파워가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민주당의 어떤 그 의원들 공부 모임에도 가서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말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느냐? 글쎄요, 그게 별로 기억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뉴타운 할 때도 이게 새누리당한테는 그 뭡니까 이 흔히 말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유권자들로 바꿔치기해서 예. 새누리당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거지만 민주당한테는 좋을 게 없었던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이 뭐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예. 법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기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데 이 좀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지금 월세살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20대의 경우는 월세살이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아, 그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집이 소득은 없고 이 높은 집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그렇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근데 20대나 30대처럼 이렇게 상당히 젊은 층, 이 소득이 부족한 층들은 예. 사실은 지금 집값 거품 때문에 대부분 피해를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집값 거품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하향 유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렌트푸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입자에 이 지금 예를 들어 깡통주택도 지금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깡통주택. 그러면 법적 대항력을 좀 키워준다든지 또 임대차 보호 제도를 이 뭐 선진국 수준으로 상당히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 또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할 때 가능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제도를 예. 만들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일정한 틀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의 그 이 제도적인 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저는 오히려 20, 30대 또 야권 지지층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차별화된 정책들이 아직 좀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내면서 이게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면서 이 정부 여당들을 비판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민주당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안에 그런 시크테크 기능이 없나요? 민주당은? 있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도 받고 하는데 예. 그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의원 구성들 중에는 예.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새누리당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뭐 거예요. 민주당이나 뭐 까놓고 얘기하면 새누리당이나
정치 기조에서 뭐 큰 차이가 사실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이나 뭐 강남에다 큰 집에 살 텐데 그들 생각하는 게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훨씬 더 기득권 옹호 집단이고요.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 또 건전한 의원님들도 있고 또 좋은 정책들을 내놓는 의원들 또 입법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글쎄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상당수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좀 더 서민들 또 저소득층들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의원들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좀 일정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뭐 부동산 봄바람, 훈풍 분위기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뭐 집값이 오를 것처럼 또는 뭐 자관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제로 이번 4.11 부동산 종합대책에 효과가 있긴 좀 있는가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봄바람, 훈풍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요. 예.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잘 뜯어보면 뭐 실제로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 그 정도? 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분양 물량으로 따지면 가계약이 늘었다. 가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위약금 없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럼 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저렇게 대책을 내놨고 또 언론에서 뭐 금방이라도 집값이 달아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죠. 또 사실은 충분한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수요죠, 그렇게. 예, 일단은 한번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안 되니까 뭐 가계약은 그러나 보고 뭐 손해날 건 없으니까요. 뭐 그런 식의 걸 하는데 그게 마치 금방이라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 것처럼 이제 막 또 슬레바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람잡이죠. 흔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 소장께서도 신문사에 계셨지만은 왜 종이신문의 큰 광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광고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려면은 이런 거래가 활발해야 또 부동산 주택업체 같은 데서 분양 광고를 내고 뭐 그 어떤 데는 보면 양면에 걸쳐서 뭐 2개면의 분양 광고가 나기도 하고 경제면은 뭐 절반이 분양 광고 결국 뭐 기업으로서는 신문사로서는 그런 자기들 뭐 수입을 위한 조금의 의도된 것도 뭐 전혀 없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니 뭐 조금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그래 굉장히. 저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뭐 흔히 말한 조중동 신문사 중에 한 군데 한때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때 다녔죠, 그래. 그리고 실제로 뭐 2000년대 초 중반에는 뭐 이 분양 광고 물량이 전체 광고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오히려 좀 뭐 아쉬운 거죠. 또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또 지금은 아쉬우니까 그 조금이라도 저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얻어보려고. 옛날이요. 그런 생각이 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그냥 좀 주의삼아 말씀드린다면요. 2009년에 뭐 지금 인천, 영종, 청라 뭐 이런 신도시들 대대적으로 분양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마지막 기차가 될 가능성이 없다. 막차에 올라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올해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만약 올라타면 하우스푸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니 제발 무리하지는 마시라.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요. 북한 리스크 몇 가지 언급을 해보죠. 아시다시피 뭐 지금 북한이 미사일 공격 뭐 가능성 가지고 오보가 나올 정도로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장이 이제 결국 우리 경제에도 뭐 알게 모르게 미칠 것이고 이제 한국 신인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장이 올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경제도 일단 그 국민의 생존이 전제가 돼야 그렇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다음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뭐 경제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말
이게 뭐 전쟁 아니라 아주 뭐 국제적인 교전 상황이 벌어져도 사실 경제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되고요.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죠. 특히. 예, 가뜩이나 지금 뭐 다들 느끼다시피 지금 뭐 서민 경제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경기가 위축돼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국내에 그 거의 뭐 400조 원 가까운 이렇게 외국 그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꼭 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에 뭐 준하거나 또는 뭐 국제적인 교전만 이렇게 계속 좀 예전보다 상당히 비교적 큰 규모의 예. 그런 교전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우려가 높아지는 거고 뭐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 뭐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해서 경제에 2중 3중의 타격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는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이후 뭐 연평도 해전이다 이런 네. 국지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네. 세계에서 남북처럼 이렇게 긴장이 네. 고조돼 있고 네. 이런 뭐 흔히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하지만은 네네. 뭐 남북한 상황도 못지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또 서로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또 전쟁이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네네. 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국지전 상황에서도 큰 혼란이나 네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 이게 많은 뭐 지금 뭐 그 국내외 이제 뭐 대북 전문가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왜 94년에 그 뭐 북한하고 93년 4년 요 무렵에 예. 93년이었나요? 93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남한 불바다 발언 뭐 이런 예, 것들이 북한 핵실험 뭐 짜고 예, 뭐 북한 영변 핵 개발 뭐 글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높았죠, 진짜. 그때 이제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제 카트 전 대통령을 이제 특사로 예. 보내면서 일정하게 이제 이 해결이 되고 예.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뭐 그때 자기가 아주 강하게 뭐 절대 제한적인 뭐 이렇게 북한 핵시설 이제 공격.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surgical 뭐 strik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외과 수술적으로 딱 도려내는 그런 이제 공격을 하겠다. 미국이.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뭐 강하게 반대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렇게 관련 국무부 관리한테 들은 이야기는 예. 거꾸로 김영삼 대통령이 싹싹 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예. 뭐 조금 논외로 빠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어쨌거나 긴장도가 그 가장 높아진 상태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상당히 좀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정은 이제 체제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부에 끌려다니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취임 초인데 그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러니까 대북 강경책을 쓰면서 물밑 대화 라인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밑 접촉 창구도 없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좀 그 대북 그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적극적이면서도 그 북한의 그런 어떤 위협을 좀 그 무마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전혀 잘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국방부의 강성 발언만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는 이렇게 되면 협상론에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감정의 이 고도화 그러니까 예.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 작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뭐 전공 분야도 아닌데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아야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 소망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 통념이 하나 있죠. 네. 흔히 보수는 안보에 좀 강하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권, 이명박 정권을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큰 원인이겠죠, 많은. 예, 유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무능했던 정부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박근혜 정부도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이렇게 뭐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경호실장, 네. 청와대 안보실장, 네. 국방장관 말할 것 없고 네, 네. 전부 육사의 25기 전후에 1, 2기 선후배들로 쫙 포진돼 네.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저 국민들한테는 다 군부 출신들이 네. 정보기관, 안보기관, 뭐 국방 라인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든든해 보인다고 네. 하겠지만 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어제 엊그제 김장수 안보실장이 내놓은 것도 10일 위기설 네. 어제입니다. 사실은 네, 네, 어제 네. 무난히 지나갔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강경파 덕세에다가 특히 현재 네. 남북 문제는 우리 남한이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개입 여지를 다 예. 없애버린 거죠. 그게 네. 이명박 정부에서 네네 뭐 특히 핫라인을 없앤 거라든지 큰 원인이 네. 된 것이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쨌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뭐 저성장이 이제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는 사실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뭐 기득권 언론에서 이렇게 뭐 통일 비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북한하고의 경제 통합, 뭐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혜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쨌거나 남한의 그 고도 성장의 경험, 또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뭐 이 민간 자본, 또 기술력 이런 것들과 북한의 저렴하면서도 훈련시켰을 때 상당히 이제 고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이 노동력과 풍부한 강물 자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얼마나 큰 그 경제적인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침체가 지금 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부동산은 남한 안에서 이제 사실은 부동산 물량은 다 해먹었기 때문에 예. 건설업체들도 지금 이 할로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이렇게 경제 통합이 돼서 만약 개발한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또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기회가 생기는데도 지금 그 가치를 따지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개성공단조차도 이렇게 결국은 폐쇄되는 지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남북 간에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공영할 수 있다라는 이 의식 자체가 희박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이 대화를 이렇게 우선시하면서 경제 협력 또 궁극적으로는 경제 통합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시간이 넉넉하면 더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별 말씀을요. 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짧은 시 한 편이 눈에 밟히는군요. 최태응 시인이라는 분의 거울이라는 시인데요. 거울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를 보면 늘 웃는다. 이게 전문입니다. 아주 짧죠.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